4번에서 9번입니다. 독해 같이 하고 문제 그리고 선지들 한번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찰머스와 클락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색칠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가상 공간에 연결된 기기와 같은 외부 장치가 인간의 두뇌와 결합할 경우 그 시스템들도 마음과 생각, 즉 심성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화를 한번 해보죠.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인간이 이렇게 있고 인간의 두뇌, 여기라고 합시다. 인간의 두뇌가 외부 장치와 결합해 있대요. 결합을 이렇게 쌤이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외부 장치. 이 장치는 가상 공간에 연결된 기기 같은 것들이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뇌가 이 외부 장치와 결합해 있다. 결합이란 말을 구체화할 때는 두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진짜로 우리 뇌 속에, 두뇌 속에 어떤 휴대폰과 같은 장치를 이식해서 넣어서 물리적으로 결합해 있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을 좀 확장한다면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면 우리의 뇌가 해야 될 작업을 스마트폰이 대신해 주는 거니까 두뇌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스마트폰이 없다면 우리 뇌에 기억을 시켜 놓겠죠.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다가 누구 번호는 뭐뭐뭐 이렇게 우리 뇌에다가 그 기억이라는 작업, 기억이라는 어떤 생각을 시키겠지만, 여러분 중에 친구 번호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 경우 요즘 우리 잘 없죠. 요즘은 휴대폰 번호를 누구에게 기억시켜요? 스마트폰에 기억시키잖아. 그러면은 우리 두뇌가 해야 될 작업을 스마트폰에 나눠 가지고 시킨 다음에 우리는 친구 번호가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에 친구 이름을 입력해서 친구 번호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이런 것도 외부 기기와 두뇌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시험 중에 쌤이 지금 소개한 이런 결합의 양상까지 확신하면서 글을 읽을 수는 없었겠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걸 가리키는 거다 알아두고, 시험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 기기와 두뇌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독해해도 이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 그 시스템들도 마음과 생각, 즉 심성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의 통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이 찰머스와 클락 주장의 이제 핵심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통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의 통념, 내 마음을 알아줘 할 때 여러분 사실 손을 어디 갖다 대요? 내 마음을 알아줘 할 때 내 마음을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문화적인 상징, 즉 마음은 심장에 있다는 아주 고전적인 상징일 뿐이고, 실제로 인지과학이나 의학, 심리철학에서 우리 마음은 어디서 비롯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요 뇌에서, 우리 마인드가 비롯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 네, 좀 어색하네요. 그 허공에다 대고 이런 이상한 너스레를 떨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자, 아무튼 우리는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우리 두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찰머스와 클락은 이 통념과는 좀 다른 주장을 제시하네요. 우리 두뇌와 연결되어 있는 이 기기, 그 기기와 두뇌의 연결이라는 시스템, 이 체제도 다 우리 심성의 일부다, 이렇게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하트로 표현해 보자면 이게 다, 얘를 포함한 것까지가 다 우리의 마음이다, 이것도 내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의 기억도 내 기억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직관인데요. 자, 우리한테 연결되어 있는 요소를 제거하면 마치 두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행위 능력 자체가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거예요. 쌤이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기억시키는 거를 예시로 들었지만 계산기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공대 과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학생한테서 뇌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부위를 빼가는 거나, 또는 그 학생 손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빼앗아 가는 거나, 그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그 행위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 뇌를 제거하는 거나 공학용 계산기를 빼앗아 가는 게 비슷하게 행위 능력을 저하시킨다면 뇌가 하는 일이나 계산기가 하는 일이나 우리는 비슷한 지위로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기기도 우리의 지각,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고 깨닫는데 기여하고, 또 우리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거니까 이런 장치의 심성,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장치하고
같은 인지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같은 인지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직관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우리는 얘도 우리를 지각하게 하고 얘도 우리를 지각하게 하는 거라면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칠판에는 우리의 지각이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기능주의라는 심리 철학적 주장,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자, 요거는 좀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심성이 다양한 물리적 상태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기능주의에 따르면 심성 상태나 과정의 인지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물질적 구성 자체가 아니라 인지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기능적 역할이다. 자, 이 부분 구체화해서 이해하는 게 이따 문제 해결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문을 처음 읽어갈 때는 이게 이따가 중요해질지 안 중요해질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건 해설 강의니까 중요한 부분에 힘을 줘가지고 좀 읽을게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쭉 읽어두고 문제를 풀이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식의 작업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건 해설이니까 미리 좀 강조해 두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기능주의에 따르면 심성 상태나 과정의 인지적 지위를 결정하는 게 물질적 구성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 심성 상태의 인지적 지위를 결정하다. 우리가 심성 상태나 과정을 줄여서 그냥 일단 칠판에 심성이라 적겠습니다. 심성의 인지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물질적 구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심성이 뭐야? 어떤 것이어야 심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 우리가 심성이라는 인지적 지위를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라고 물었을 때 심성은 이런 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심성이란 이런 것이다. 또는 역으로 이런 것이면 우리가 심성 상태나 심성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텐데요. 물질적 구성이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진 두뇌의 신경 전달 작용 어쩌고 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간의 두뇌라는 물질적인, 여러분 두뇌는 손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 인간의 두뇌라는 물질적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데 기능주의는 이렇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능주의는 그게 아니고 물질적 구성 자체가 아니고 인지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기능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기능적 역할을 넣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쌤이 비슷한 비유를 하나 보여줄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지위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심성 상태나 과정의 인지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 말고 부모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부모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 어떤 누군가의 부모는 그의 DNA의 원본을 제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거는 부모라는 존재의 생물학적 구성을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부모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건 부모가 하는 기능이나 역할로 부모를 정의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부모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이렇게 과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부모를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마음은 두뇌의 신경작용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두뇌라는 물리적인 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란 건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지. 대표적으로는 가령 외부의 자극을 이건 예시니까 외부의 자극을 입력하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기능주의에서 말하는 이 부분, 심성 상태나 과정의 인지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물질적 구성 자체가 아니라 인지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기능적 역할이다. 여기
적으면 기능주의는 요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요게 아니고 요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확장된 인지 이론 역시도 심성 상태나 과정을 기능으로 본다. 아까 이렇게 보려던 그 찰머스와 클락이라는 사람도 이 기능주의에 따라서 심성의 상태나 과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심성을 실현하는 기반이 인간의 두뇌를 넘어 외부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외부의 환경적 구조 도구 기술에 심성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두뇌의 작용을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 지금 얘는 두뇌의 작용이든 외부의 환경적 구조나 도구 기술에 심성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이든 다 뭘로 보겠어? 다 이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겠지요. 두뇌의 작용이란 것도 결국 두뇌 그 자체의 물질적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뇌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뇌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두뇌의 작용을 규정하는 기준도 결국에는 기능적 역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구조나 도구 기술에 심성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도 역시 기능적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은 하는 외부 장치가 있다면 걔는 뭘로 볼 수 있다? 걔는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기능주의에 입각한 찰머스와 클락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두뇌만 우리 마음이고 외부 장치는 우리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다른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내는 거, 기능주의 부분을 이렇게 읽어내는 게 일단 문제풀이에 좀 중요하다. 독해의 핵심은 뭐였죠? 기능주의에 관한 내용을 읽고 심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물질적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심성이다? 아니, 그렇게 안 볼 거야. 우리는 심성, 우리 마음이란 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 두뇌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뇌를 마음이라고 부른다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외부 장치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부분을 독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 부분은 사실 2026학년도 EBS 연계 교재인 작년 수능 특강에 실려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작년 수능 특강을 꼼꼼히 공부했다면 이 부분 독해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수특은 아니죠. 작년 수특입니다. 자, 나아가 찰머스와 클락은 심성, 마음에 관한 얘기에서 나아가서 요거를 자아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 외부 장치도 나다. 이렇게까지 간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 독해는 이 정도로 해놓고 나로 가도록 하죠. 지문 나는 철학자 베이커가 등장합니다. 베이커는 앞에 찰머스와 클락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인격의 핵심 요소인 자아는 자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인 1인칭적 관점을 가질 때만 유지되고, 또 인격을 지닌 인간이란 1인칭적 관점을 지닌 동시에 구체적 개별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구체적 개별자라는 게 뭐냐?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더불어 유지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러분, 구체적이라는 말은 감각적인 경험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바꿔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구체적인 개별자라는 거다. 이렇게 명명을 했나 보네요. 인간은 특정 신체에 결부된 하나의 개별 존재이고, 인격은 공간적 차원에서 신체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므로 신체를 넘어서까지 자아가 확장될 수는 없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찰머스와 클락의 견해와 결정적인 대비가 드러나네요. 이 사람은 자아가 요 안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이게 베이커의 주장입니다. 베이커도 물론 우리가 이런 거에 연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자아, 즉 나인 것은 아니고요. 인격으로서의 나는 단순히 외부의 것을 인지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뭔가 주체, 현실을 경험하고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추론해 보면 베이커 생각에는 요거는 주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요거는 주체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신체는 인지 시스템의 경계는 아닙니다. 인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체 바깥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 나의 인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나의 인격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격은
물리적 경계를 신체로 합니다. 신체까지만이 우리 인격의 물리적 경계고 그 경계를 벗어난 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주장이 여기 담겨 있죠. 자, 요런 입장은 역시 한편으로 우리의 직관하고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 책임의 주체와 관련된 사회적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그렇죠. 법적 책임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네, 여러분 이 문장 보고 뭐 이런 거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이 테슬라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테슬라란 전기 자동차 알죠?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에서 출시된 자율주행 자동차와 여러분이 연결돼서 테슬라한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목적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난 거지. 우리 쪽 잘못으로 사고가 난 거지. 그때 법적 책임을 테슬라란 자동차에게 맡기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맡기는 게 맞아요? 우린 직관적으로 자동차를 감옥에 보낸다거나 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 외부 장치에 책임을 돌린다기보다 신체를 가진 개인에게 책임이 온전히 귀속되는 게 우리의 직관하고 부합합니다. 심지어 책임을 이 둘이 나누어 맡는다는 것도 우리는 허용 안 해요. 예를 들어 징역 3년짜리 교통사고를 냈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1.5년, 내가 1.5년 이렇게 감옥에 간다는 것도 우리 직관하고는 부합하지 않죠. 우리의 직관 이렇게 자아를 어디까지만 신체를 가진 개인에게까지만 자아를 귀속시키는 게 우리는 자연스럽다 이런 거고. 자, 근데 동시에 이런 견해의 한계도 좀 있긴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작용 없이도 사회적인 존재감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베이커의 주장은 현대 사회하고는 좀 안 맞는 면도 있다. 이런 것도 지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현대 사회랑 잘 안 맞는다 이런 거였지. 그리고 데카르트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데카르트 얘기는 집중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 보면 데카르트 얘기를 왜 하는 건지가 뒷부분에 가서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자, 전통적 관점에서는 자아가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체적 기반이 존재한다고 보는 데카르트의 자아 개념. 일단 여기서 데카르트의 자아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데카르트의 자아 개념은 신체적 기반이 존재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이게 전통적 관점 에서 이런 자아 개념을 함께 유지해 왔다는 거고 이 전통적 관점이 베이커의 입장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베이커의 우리가 살펴봤던 베이커의 이런 입장이 데카르트의 자아 개념과 함께 했던 전통적 관점이 이어져 온 것이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붉은색으로 칠판에 필기되어 있는 찰머스와 클락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적인 입장과는 단절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현대적인 관점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독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지문 가하고 나에 나왔던 쌤이 지금 칠판에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관점과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현했던 관점의 차이, 자아의 경계를 어디까지 두는가 요거 하고 그다음에 지문가에서 요 기능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읽어내는 게 이따 문제 풀 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풀이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해설할게요.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니까 간단하게 해설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신체 외부의 장치를 확장된 자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찰머스와 클락의 견해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철학적 견해 맞습니다. 확장된 자아로 볼 수 있다는 견해고 베이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베이커의 견해는 신체 외부의 장치는 확장된 자아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견해니까 여기에 대한 철학적 견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나머지 선지는 해설을 생략하고 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5번 가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심성의 상태에 대한 찰머스와 클락의 관점은 기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1번 보자마자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배라는 말은 서로 어긋나고 배타적이다, 배척한다, 서로 배척한다 이런 뜻이니까 서로 어긋난다는 뜻이죠. 기능주의와 찰머스와 클락의 관점이 서로 어긋나나요? 그렇지 않고 찰머스와 클락의 관점은 기능주의를 그대로 수용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번을 고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다른 선지가 왜 답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골랐던 답이 주로 3번하고 4번으로 보이는데요. 2번 보겠습니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심성은 특정한 물리적 기반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근데 지문의 문장으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기능주의를 이해했다면 기능주의는 어떤 특정한
특정한 물리적 기반이 있어야 심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싹 다 심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두뇌가 하면 그게 마음이야. AI가 하면 그게 마음이야. 휴대폰이 이런 걸 하면 이런 기능적 역할을 하면 그게 마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니까 특정한 물리적 기반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X 치면 되고 굳이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오자면 이 문장 보면 심성이 다양한 물리적 상태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특정한 물리적 상태여야만 한다는 걸 부정할 수 있겠죠. 3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된 인지 이론은 법적 책임의 주체와 관련한 사회적 관행에 부합한다. 여러분 좀 유치하게 수업해 보죠. 확장된 인지 이론을 쌤이 칠판에 무슨 색으로 판서했어요? 붉은색으로 판서했죠. 그리고 법적 책임의 주체와 관련한 사회적 관행은 무슨 색으로 필기되어 있어요? 베이커의 견해를 지지하는 요거죠, 요거. 우리가 관행은 뭐라고? 테슬라 자동차가 아니라 그 차를 몬 신체를 가진 개인한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게 우리의 법적 책임의 주체와 관련한 사회적 관행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런 관행하고 이런 견해는 서로 부합하지 않게 되죠. 5번에 3번에 대해서 쌤이 굳이 말을 조금 얹어 보자면 현장에서 5번에 3번 문제 같은 걸 풀이하는 과정은 사실 이렇죠. 1번이 답이라고 이제 생각했든 또는 1번을 정답의 후보로 놓고 2, 3, 4, 5번 제껴 나가는 과정이든 간에 이거 아까 이런 말 했었는데 라고 기억을 해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이 좀 희미하다면 이쯤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라고 찾아가서 법적 책임의 주체와 관련한 사회적 관행은 이거 베이커 얘기할 때 나왔던 거네, 안 맞는 거네, 이렇게 확인하고 풀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시험장에서 결국 내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있느냐 또는 희미하게 기억해서 빠르게 찾아내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쌤이 복습 영상에는 넣고 유튜브에는 아마 안 올릴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낯선 정보가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정보가 있어요. 두 명의 학생을 비교해 봅시다. 위에 있는 학생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익숙한 정보가 이만큼이고 낯선 정보가 이만큼이었어요. 두 번째 학생은 이 정도가 익숙하고 이건 내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내용이고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그 클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 찰머스와 클락이 이런 주장을 했어. 그렇구만. 나머지 내용, 기능주의 같은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학생은 기능주의도 난생 처음 듣는 내용인 거지. 그러면 두 학생 중에 지문에 있는 세부적인 표현이나 세부적인 구절을 기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친구죠. 이 친구는 아는 내용, 이미 자기가 익숙한 내용은 글을 읽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굳이 자기 기억의 용량을 할당할 이유가 없고,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기억의 용량을 할당해서 이렇구나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결국 3번 선지처럼 법적 책임의 주체와 관련한 사회적 관행이라는 특정 구조를 주고 지문하고 연결하게끔 하는 선지를 풀어낼 때는 이런 학생이 당연히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했느냐는 별론, 별개의 논의로 하고 실제 현장에서 수험생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낯선 정보와 익숙한 정보의 비중, 이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속도나 정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송원학원 수강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국어에서 점수차를 만들어내는 근본적 요인 중에 하나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익숙한 정보가 많아지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럼 익숙한 정보가 많아지게 하려면 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해보기로 하죠. 알겠죠? 3번 마저 볼까요? 3번 보면 여기 법적 책임의 주체와 관련된 사회적 관행이 이 부분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독해서 머리에 잘 기억해 놓거나 아니면 여기를 찾아가 가지고 이 부분은 베이커를 지지하는 부분이었네. 그러면 찰머스와 찰스의 견해와는 맞지 않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4번, 베이커에 따르면 인격으로서의 나는 단순한 인지 시스템에 불과하다. 이것도 단순한 인지 시스템, 인격이 단순한 인지 시스템인가에 관해서 결국 요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베이커는 인격으로서의 나가 단순한 인지 시스템이 아니라
현실을 경험하고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면 4번 선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번 선지도 역시 쌤 생각에는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수월하게 푸는 거고 또는 얼른 찾아서 확정해야 되는 건데 그건 역시 요거 낯선 정보와 익숙한 정보 사이의 비율이 얼마나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적 자아 개념에 따르면 심성을 실현하고 있는 기반이 외부로 확장될 수 있다. 요 선지는 쌤 생각에는 판단이 조금 불확실하긴 한데요. 그래도 데카르트에 따르면은 심성을 실현하고 있는 기반이 신체적 기반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그 나의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 개념에 따르면 심성을 실현하고 있는 기반이 외부로 확장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외부라는 말은 여기서 신체 외부로 쓰였음이 분명하죠. 그러면 신체가 신체 외부로 확장될 수 있다. 이건 좀 어색한 표현이니까 5번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기억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요. 문제 유형을 소개하자면 요 자리 6번이나 한 7번쯤에 출제되는 밑줄 그어놓고 추론이나 전제 이런 거 적어놓고 적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는 해당 밑줄을 읽으면 그 밑줄이 지향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문제는 그런 풀이보다는 선지를 하나하나 배제하는 연습을 하게끔 출제가 되어 있고 따라서 여러분은 실제 정답 선지인 1번 선지 외에 2, 3, 4, 5번을 빠르게 X쳐가면서 즉 배제해가면서 털어낸다고 표현해 볼까요? 2, 3, 4, 5번을 빨리 잘 털어내는 게 풀이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선지, 인간이 기계와 결합하더라도 경험하는 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베이컨은 인격은 신체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하고 인격은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설령 기계와 결합한다 하더라도 주체의 위치는 여전히 신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번 선지 읽고 이거 정답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뒤 2, 3, 4, 5번에 의심의 눈초리를 꽂아서 XXXX 4번 치면 정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과학의 발달에 따라 유기체와 기계의 물리적 경계는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베이커가 이거 자체를 부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이커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기체와 기계의 경계가 옅어져가는 추세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범위를 이런 기계적인 요소까지도 확장해야 된다. 이쪽으로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장치와 신체 사이에는 엄밀한 구분선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베이커의 견해로부터 추론할 방향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거는 찰머스와 클락 입장에서 반가워할 만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베이커의 입장에서는 이거 추론하려고 기억을 제시한 건 아니다. 따라서 기억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덜 적절하다. 이런 논리로 1번에 비해 2번은 덜 적절하다. 이런 논리로 2번을 배제할 수 있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인지 시스템의 경계인 동시에 이것도 6번에 3번도 사실 출제 의도를 이렇게 같이 해설할게요. 인지 시스템의 경계이다 라고 3번 선지가 선언하고 있지만 지문에는 신체는 인지 시스템의 경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선지와 이걸 비교했을 때 혼란을 겪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분명하잖아. 그러면 풀이의 관건은 그 현장에서 이걸 풀면서 이 부분을 판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찾아내느냐 이 두 가지 있겠죠. 3번 많이 골랐네요. 6번에 3번 선지 많이 골랐는데 이 부분 인간의 신체는 인지 시스템의 경계다라는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이걸 찾아내면 이 선지가 부적절하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인격으로서의 나를 신체 바깥으로 확장하려면 물질적 기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선지는 조금 볼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죠. 자, 4번 선지. 4번 선지는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선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 하려면 B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격으로서의 나를 신체 바깥으로 확정하려면 B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물질적 기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선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쌤 밑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예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김태관 쌤이 평소에 항상 하는 말이 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김태관 쌤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능 국어를 60분 안에는 절대 풀 수 없다. 너네 무리하게 시간 단축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수능 국어라는 시험은 60분 안에 절대 풀 수 없는 시험이다. 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칩시다. 그런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던 어떤 학생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종합한 다음 그럼 김태관 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추론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자, 쓸 테니까 한번 보세요. 김태관 선생님은 수능 국어를 60분 안에 풀려면 문학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김태관 선생님을 이해했다면 적절한 이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김태관 쌤은 애초에 수능 국어를 60분 안에 푸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하거나 또는 이런 생각을 함축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전제돼 있어야 돼? 수능 국어를 60분 안에 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할 법하지,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죠. 또는 이런 말이 내포된 어떤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지. 현실에서, 논리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어떤 전제를 갖고 있다? A가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가능한데 그걸 이루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이거 한번 볼까요? 인격으로서의 나를 신체 바깥으로 확장하려면 물질적 기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논리적인 맥락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서의 나를 신체 바깥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꺼낼 법한 말인 거죠. 베이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다. 이런 판단으로 4번을 제낄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을 요약해서 풀면 4번 선지는 인격으로서의 나를 신체 바깥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가진 사람이 할 만한 말인데 베이컨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번과 같은 얘기를 베이커의 말로부터 추론해낼 수는 없다. 이런 논리로 4번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1인칭 관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구체적 개별자이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골랐더라고요. 이건 어떤 논리에 의해서 배제되느냐? 자, 쌤이 역시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김태관 선생님이 일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고맙네. 김태관 선생님이 국어 1타야. 대구에서 국어 1타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친구가, 야, 김태관 쌤이 어떻게 대구 1타냐? 김태관 쌤이 1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김태관 쌤 일단 잘생겼으니까, 쌤 입으로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김태관 쌤 잘생겼으니까 1타지. 또한 목소리가 좋으니까 1타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자, 1타, 잘생겼고, 또한 잘생긴 동시에 목소리가 좋아서 뭐 누가 뭐래도 나한텐 1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수업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러한 얘기를 듣고 반응합시다. 반응. 그럼 너는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반응을 보여줄 테니까 이 반응이 적절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는 그 쌤이 잘생겼다는 점에서 목소리가 좋다고 보는구나.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잘생김하고 목소리는 병렬적인 관계. 잘생긴 거 따로, 목소리 좋은 거 따로. 근데 이 두 가지가 1타의 조건으로 제시된 거지. 근데 이걸 듣고서 잘생겼다는 점에서 목소리가 좋다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어색한 이해가 되죠.
자, 이 사람이 베이커가 자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자아의 특징을 얘기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인격의 핵심 요소인 자아는 자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인 1인칭적 관점을 가질 때에만 유지된다. 자아의 유지 조건 하나가 1인칭적 관점인 거고. 자, 그 다음 볼까요? 또한 인격을 지닌 인간은 1인칭적 관점을 지니는 동시에 구체적 개별자이기도 하다. 여기 또한 이기도 하다. 이 표현으로부터 1인칭적 관점을 지니는 동시에 구체적 개별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정보와 이 정보의 관계는 잘생긴 동시에 목소리가 좋기도 하다. 이 구도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 정보를 읽고서 5번처럼 1인칭 관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구체적 개별자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마치 이런 반응을 한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어색한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5번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사고할 수도 있겠죠. 구체적 개별자인 이유는 이런 점에서 구체적 개별자인 게 아니라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개별자다. 이런 사고의 길을 타서 5번을 골라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5번은 부적절한 선지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고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3번하고 4번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될 수 있어요.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자, 3번 선지 볼게요. 베이커. 경험적 주체로서의 인격은 그 물리적 기반의 신체에 의해 구획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지문에 없기 때문에 이거 맞나? 이렇게 고민이 되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물리적 기반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까지는 지문에 안 적혀 있는데 이거 맞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쌤 생각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베이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인격은 신체에 의해 구획, 구간이 획정, 구간이 그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것까지는 베이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인정할 만한 선지라고 보고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집요하게 파고들면 이 지문에서 데카르트가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음을 확신할 근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또는 어떤 국어 문제를 풀 때 그 출제자하고 잘 타협하는 것도 그 응시의 방법이라기보다는 학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사실 2번 선지가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2번 선지가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캐치하는 게 이 문제에서 측정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본다면 내가 만약에 4번 선지 고민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러면 4번 선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냈어요? 라고 출제자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왜 2번 선지 못 골라냈지? 이렇게 피드백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2번은 확실하게 틀렸거든요. 유기체와 기계가 통합된 상태에서는 인격이 지속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인격은 비생물학적 기계 요소와 결합된 상태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비춰보면 지속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긴 지속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틀린 거잖아. 그럼 사실 이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이번 수능까지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게 될 텐데요. 모든 모의고사들에 대해서 가령 사설틱하네라든가 문제나 선지가 애매하네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차피 경쟁자들도 똑같은 사설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4번 선지에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이거 좀 볼멘 소리를 하기보다는 2번을 확실하게 골라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피드백하는 것으로 요 문제를 공부하자.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4번 선지는 아주 넓게 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선지고요. 4번 선지에서 좀 고민했다면 근데 그것도 그럴만하다.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주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고민할 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7번 문제는 2번이 확실하게 틀린 선지였기 때문에 2번을 고를 수 있었는지를 피드백하는 계기로 삼자.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그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헤겔의 보기 문제하고 작년 6월에 나왔던 그 플로리디라는 학자가 소개했던 지문의 보기 문제하고 그 형식이 비슷한데 형식적으로는 그 두 개와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헤겔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작년 6월에 나왔던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관한 인문 지문의 보기 문제하고 유형이 이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쭉 나와 있고 찰머스와 클락 얘기가 쭉 나와 있고 학생이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이렇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이 찰머스와 클락의 견해가 들어가야 적절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하게 되는 거지.
찰머스와 클락이 할 만한 말이면은 적절한 거고, 찰머스와 클락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면은 이제 부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죠. 많이 골랐던 선지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3번 선지 한번 볼까요? 자, 피의 자아를 생물학적 유기체에만 묶어 놓는 건 이식된 칩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기능주의적 요건이 온전히 충족되는 현상과 괴리를 일으킨다. 여러분 색칠놀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아를 생물학적 유기체에만 묶어 놓는다. 이거 빨간색하고 녹색 중에 어떤 줄을 그어야 됩니까? 누구의 입장이에요? 생물학적 유기체가 신체니까 이거는 베이커의 입장과 상통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피의 자아는 생물학적 유기체에 한정된다. 그걸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이건 어떤 현상이에요? 이식된 칩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기능주의적 요건이 온전히 충족됐어. 그러면 찰머스와 클락이 볼 때 기능주의적 요건이 온전히 충족됐다면 그건 우리가 뭘로 인정할 수 있다? 심성,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나아가 그걸 확장된 자아라고까지도 부를 수 있다는 게 지문의 흐름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칩을 뭘로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돼요. 칩도 우리 심성이고 칩도 우리 자아다라고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그러면은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를 여기만 묶어 놓는 건 괴리가 일어나는,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은 적절한 선지가 된다. 3번을 가장 많이 고른 오답인 것 같네요. 그렇죠? 선지 자체가 길고 선지의 내용을 이렇게 잘 분간해내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만한 선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4번 선지를 못 골라냈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피드백을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4번 선지를 보면 피의 두뇌에서의 작용을 심성으로 규정할 때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심성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까 찰머스와 클락이 심성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뭡니까? 심성은 이 마음이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에 따라 규정된다는 거고 그게 두뇌의 작용을 규정할 때나 외부 장치를 심성으로 인정할 때 요구하는 기준이나 다 같다 그랬어요. 다 이런 기능적 역할을 하면 마음이다. 두뇌는 그걸 하니까 마음이다. 얘도 그걸 한다면 마음이다.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기능주의 또는 기능주의를 받아들인 찰머스와 클락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럴 때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부여해야 한다. 앞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심성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찰머스와 클락의 관점이라고 할 수 없겠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법률 지문하고 과학기술 지문 두 개는 지문 독해 과정을 생략하고 선지를 보면서 해당하는 부분에 독해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지문은 인과관계에 관한 개념을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 조건설 이후 객관적 귀속 이론까지 이어지는 흐름 요거 하나 정도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개념 나열이니까 문제 풀면서 필요할 때 그때 지문 독해를 해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요. 정답 선지 보고 매력적이었던 오답 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면 법원은 인과관계 판단 시에 통상적 경험보다 자연과학 법칙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학원처럼 해볼까요? 여러분 우선시한다에 밑줄 딱 그어놓고 X 괄호 열고 알 수 없음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알 수 없음. 지금 이 지문의 초반부에 인과관계에 관한 개념 설명을 흐름을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맨 먼저 조건설을 소개합니다. 조건설을 따르게 되면 차량 충돌 사고의 원인을 자동차 판매자의 행위에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김태관 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쾅 냈어요. 근데 조건설에 따르면 자, X가 아니면 Y가 아니다라는 이 조건문에 집어넣어서 이 조건문이 논리적으로 참이되면 그러면 X를 뭘로 보겠다? 요 X는 원인이고 Y가 결과. 즉 Y라는 결과의 원인으로 X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김태관 쌤이 운전을 서툴게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럼 내가 운전을 서툴게 한 게 사고의 원인 맞네. 꽤 그럴듯한 관점이죠. 원인을 밝히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자동차 판매원이 김태관 쌤한테 그 차를 안 팔았으면 김태관 쌤이 그 차를 안 샀을 것이고
차를 안 샀으면 차가 없으니까 운전을 안 했을 것이고 운전을 안 했으면 이런 사고가 날 리도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동차 판매원한테 네가 자동차를 파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따라서 네가 자동차를 판 행위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한 선행 조건까지도 원인에 포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원인이라고 보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지. 너무 넓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후에 합법칙적 조건설이라는 것이 소개되고요. 자, 근데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더라도 형사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문제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대. 그러면 합법칙적 조건설에서 이 처벌의 범위가 좀 좁아졌는데 이것도 아직 넓다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인과관계 확인에 추가하여 법적 가치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물리적 인과에다가 더해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데 이 법적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두 가지 형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가 상당 인과 관계설이라는 거고, 관계라는 거. 두 번째가 객관적 귀속 이론이라는 겁니다. 일반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 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즉 법적으로 우리가 이 행위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때 그걸 원인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상당 인과관계설이고요. 이거는 일반인의 경험에 비추어. 그다음에 객관적 귀속 이론이라는 건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서 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 그 행위가 법규에서 금지하는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켰고 위험이 현실화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 법이 금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물질적 인과관계도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실현됐다.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가치 판단 내지는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아까보다 처벌하는 범위가 더 이렇게 좁아져서 이렇게 처벌하면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적당한 처벌이 되겠구나. 이런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5번 선지 한번 다시 보기로 하죠. 5번 선지를 보면 자, 법원은 인과관계 판단 시에 통상적 경험보다 자연과학 법칙을 우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 경험은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과학 법칙은 합법칙적 조건설에서 따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합법칙적 조건설은 객관적 귀속 이론의 판단의 전제이기도 하죠. 객관적 귀속 이론은 먼저 물리적 인과관계를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해 판단한 다음에 객관적 귀속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지문에서 이 둘 중에 무엇을 법원이 우선시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험 또는 통상적 경험으로 판단하는 상당인과 관계 판단하고 합법칙적 조건설로 판단한 후 객관적 귀속을 판단하는 이 객관적 귀속 이론하고 법원이 이 두 가지 판단 방식 중에 뭘 더 우선시하는지는 지문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는 5번은 이 둘 사이의 관계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자연과학 법칙이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합시다. 물리적 인과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 경험이 법적인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거라고 합시다. 객관적 귀속이 되겠죠. 물리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근데 일반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게 예견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인으로 봐요, 안 봐요?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르면 물리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인의 경험에 비추어 이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럼 이건 원인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중에 뭘 우선시한 셈이 돼? 이거에 따라서 판단한 셈이 되죠. 물리적 인과관계는 있지만 우리는 그걸 원인으로 안 볼 거야 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으니까
이걸 더 우선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도 5번 선지는 배제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선지는 여기 보면 자, 형법상의 인과관계란 이건데 그것은 요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뭐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3번 선지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에 따라 책임 귀속의 문제가 결정된다. 인과관계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라니까 인과관계에 따라 이게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선지 보면 4번 선지는 특정 행위가 결과 발생의 충분 조건이 아니어도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되는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특정 행위가 결과 발생의 충분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의 원인이 되는 케이스. 지문에서 어디 찾아오면 됩니까? 누적적 인과관계에 찾아오면 되겠죠. 여러분 누적적 인과관계는 어떤 케이스예요? 각각의 행위만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행위예요. 각각의 행위만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그 말은 각각의 행위는 결과 발생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예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지문의 예가 상당히 불친절하니까 쌤은 그냥 내용 해설을 위해서 예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치사량이 10mg인 어떤 약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A라는 애가 C라는 애한테 6mg을 먹였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지. 그러면 A의 행위, 6mg을 먹인 행위는 C의 죽음에 충분한 행위였나요? 그렇지 않죠. 6mg 먹는 행위는 C의 죽음의 충분 조건이 아닌 거지. 자, B라는 애는 어때? B라는 애도 6mg 먹였어요. 그러면 B도 C의 죽음에 충분한 행위를 한 건가? 그렇진 않죠. 하지만 얘네 둘이 6mm 먹였으니까 얘는 총 12mm를 먹은 게 되고 그럼 얘는 아마 죽었겠죠. 누적적 인과관계의 개념에 따르면 A의 행위와 B의 행위는 둘 다 C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평가되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 둘 모두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특정 행위가 A의 특정 행위가 결과 발생, 죽음 발생의 충분 조건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4번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도 역시 3번, 4번, 5번 선지인데 11번은 쌤이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만약에 3번, 5번 사이에서 고민했다가 5번을 골랐다 또는 3번, 5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3번을 골랐다라면 두 학생은 사실 같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선지에서 말하는 이 연관된이라는 표현 있죠. 자, 우리가 이 지문만 놓고 볼 때 후행 행위가 선행 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 지문에서 찾기는 사실 좀 곤란해요. 법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지문에서 추월적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소개해주고 있는 요 무슨 뭐 물건 손상시킨 예 있잖아요. 요것만 읽어가지고는 후행 행위가 자 답은 이렇죠. 연관된이 아니고 된 행위가 연관된 행위가 아니어도 추월적 인과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해설지의 해설이자 정답인데 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문에 충분하진 않았다. 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3번, 5번 남기고 고민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이 문제에서 공부할 건 다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 선지 보면 객관적 귀속이론은 물리적 인과관계의 확인에 더하여 법적 가치 판단을 추구하는 이원적 판단 구조를 취한다인데 아까 여기서 살펴봤던 것처럼 객관적 귀속이론은 물리적 인과에다가 법적 가치 판단을 추구하는 두 가지 예시 중에 하나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3번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11번은 이 정도로 얘기해 둘게요. 5번 선지는 사실 지문의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번은 얻어갈 게 좀 있는 선지가 있습니다. 12번에 정답 선지 먼저 보고 나머지 선지 좀 보겠습니다. 12번의 3번 선지를 골라내는 논리를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해설지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해설지는 부정될 수 있으므로 여기다가 X를 딱 쳤습니다. 부정될 수 없다. 요거를
해설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논리를 지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건설은 이거죠. X가 아니면 B가 아니다. X가 아니면 Y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된다면 요게 인정이 된다면 X를 Y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요 구도를 단순하게 적용해서 A의 행위와 차량 손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죠. 이렇게 적어 볼까요? 자, A의 행위가 없었다면, 아니면을 없었다면으로 이제 맥락에 맞게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손해가 없었겠지. 이렇게 A의 행위라는 게 아니었다면 차량 손해라는 게 아니었겠지. 이 말을 맥락에 맞게 A의 행위가 없었으면 차량 손해가 없었겠지. 이제 이런 문장으로 바꿀 수 있고, 요거를 우리가 이걸 보고서 그렇겠네라고 인정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문장이 맞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A의 행위가 차량 손해 뭐라고 판단한 거야? 원인이네라고 판단을 하는 셈이죠. 따라서 이 문장을 보고 수험생이 그렇겠네라고 판단하면 수험생은 A의 행위를 이 행위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셈이 되고, 이렇게 수험생이 인식했다면 수험생은 어떤 판단으로 이어가요?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겠네. 부정될 수 없겠네. 원인이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따라서 3번은 부적절하네. 이런 풀이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해설지에 소개된 풀이도 이러합니다. 쌤이 한 가지 풀이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 그리고 물리적 인과관계에다가 법적 가치 판단을 더하는 이 두 가지 판단 방식까지 쭉 이어간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합법칙적 조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또는 조건설이나 합법칙적 조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가치 판단을 더했던 이유가 여기까지만으로는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이려고 법적 가치 판단을 추가한 거죠. 즉, 객관적 귀속 이론이나 상당 인과관계설, 요거를 도입한 목적은 뭐냐면, 이거는 처벌의 범위를 이것만으로는 너무 넓게 잡히니까 줄이려 한다는 것을 이 흐름에서, 조건설 너무 과도하게 자동차 판매하는 데까지 잡히니까 이렇게,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넓은 게 완전 차단이 안 되니까 좀 더 줄이고, 이렇게 줄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요거를 독해했다면 그걸 여기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지금 3번 선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3번 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3번 선지는 조건설만 적용하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대. 그럼 이 말은 해석하면 뭐야? 해석하면 인과관계 부정되니까 이 말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래서 객관적 귀속 이론을 적용해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서 확인했다시피 이 판단은 A를 처벌하는 판단이었죠. 그러면 3번 선지는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조건설만으로는 처벌이 안 돼서 객관적 귀속 이론까지 동원해서 처벌을 했다. 이런 논리인데, 이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객관적 귀속 이론의 목적하고 전혀 반대되는 방향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죠. 객관적 귀속 이론을 우리가 도입한 이유는 합법칙적 조건설만으로는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거를 적당히 좁히려고 갖고 온 게 객관적 귀속 이론인데, 이 선지는 잘못 이해하고 있지. 조건설만으로 처벌이 안 되니까 이걸 동원해서 처벌하자, 이런 논리로 객관적 귀속 이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3번 선지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가져갔다면 12번에서 공부될 거 아주 잘 가져갔다고 할 수 있고, 2번, 4번, 5번 보면, 자, 사례 1의 법원은 B의 행위에 의해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물리적 경험 법칙에 따라 A의 행위와 차량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을 수 있겠군. 여러분, B의 행위에 의해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거하고 물리적 경험 법칙에 따라
A의 행위와 차량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했다는 거를 색깔놀이 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상당인과관계설이나 객관적 기속이론 같은 경우는 둘 다 물리적 인과관계 판단에 추가해서 법적인 가치 판단. 색깔 좀 또렷하게 구별되는 것 있습니까?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자, 요걸 하겠다는 거죠. 지문에서 이렇게 그어놓고 그럼 선지에서 말하는 요 부분은 물리적인 인과관계 판단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렇죠? B의 행위에 의해 위험이 현실화되었는가? 이게 주황색에 해당하는 거구나를 확신하면 이번 선지는 적절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연히 발생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는 말은 저기서 했던 우리 보라색으로 물리적 인과관계 판단 말 그대로 해당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연히 발생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 관한 판단은 법적인 가치 판단을 추가한다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일반인의 경험에 비추어 그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인과성 인정되는지, 즉 일반인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내용은 물리적 인과관계 판단에 더해서 법적으로 가치 판단을 좀 더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례 1번에서 법원은 후미등을 켜지 않은 건 일반적 통념상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상황이며 그로 인해 위험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일반적 통념을 기준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니 없니라고 판단한 건 색깔놀이를 하자면 보라색이에요, 주황색이에요. 물리적인 인과관계 판단이에요, 아니면 일반인의 경험, 통념을 바탕으로 법적인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주황색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명료하지는 않더라도 일반적 통념이라는 걸 언급해서 판단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까 지문에서 말했던 법적 가치 판단을 추가한 것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번 선지를 보면 B의 행위에 의해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요거는 법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부분. 그리고 요거에 대한 판단은 물리적 인과관계 판단 부분. 이렇게 보면 지문에서는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단되었더라도 그 다음 법적인 가치 판단을 추가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판단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판단한다고 보았을 수 있겠군. 그랬을 수 있겠죠. 지문의 판단 일종의 순서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선지 보겠습니다. 4번 선지는 질문이 좀 들어왔던 선지인데요. 4번 선지 보면 여기 판단했을 수 있겠군이라는 말 있죠.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나 4번 선지를 골랐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법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C의 행위만으로도 로 말을 시작해서 C의 행위만으로도 동일한 위험이 초래됨,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법원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이 초래되었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위험의 정도가 쭉 있다가 C의 행위만으로는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겠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배제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법원이 C를 처벌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겠지, 그렇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나? 그렇죠. 지문에 또는 보기에 C의 행위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는 지문이나 보기를 통해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나? 법원이? 동일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이걸 배제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 중에 쌤, 동일하지 않은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는데 동시에 동일한 위험이 초래되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4번 선지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군. 그럴 수도 있겠군. 이랬을 수도 있겠군. 물론 이랬을 수도 있지만 이랬을 수도 있겠군. 이 논리로 4번 선지를 옹호할 수 있고요. 과학기술 지문도 마찬가지로 14번에서 17번도 마찬가지로 선지들 보면서 선지들 해결하는 과정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에 3, 4, 5번 선지 볼 건데요. 3번 소모 전력이 커지고 발광량이 일정하면 발광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여러분, 발광 효율의 개념 정의가 넷째 단락에 나와 있죠. 발광 효율이 뭐라고 되어 있죠? 소모 전력 대비 빛이 실제 출력되는 비율입니다. A 대비 B의 비율, 요게 발광 효율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쌤이 테스트 낼 때 3번이나 냈던 기억 납니까? 개념 정의가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 요거 중요하다고 다뤘었죠. 이번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우리한테 요거 좀 연습시키고 있네요. 소모 전력 대비 방출되는 빛의 비율을 발광 효율이라고 한다. 그럼 발광 효율을 분수로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뭐분의 뭡니까? 이렇게 되죠. 즉 소모 전력분의 방출되는 빛, 이렇게 되죠. 소모 전력이 커지고 발광량, 방출되는 빛의 양이 일정하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지.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일정하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발광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A 대비 B가 왜 이렇게 환산되는지 궁금하면 쌤한테,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은 본인이 듣고 있는 국어쌤한테 가서 꼭 물어보세요. 알겠죠?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 분수 개념은 좀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4번, 긴 사슬 구조의 분자인 리간드를 양자점 표면에 부착하기도 한다. 요거는 쌤이 보니까 5번 선지를 못 골랐으면 1, 2, 3, 4번 중에 헤매다가 4번 이런 내용 있었나? 이렇게 하고 4번을 고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문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따로 해설은 하지 않기로 하고 5번을 고르는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여러분, 코어 쉘 구조는 쉘을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감싸 비발광 재결합을 차단한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코어 이 5번 선지를 못 골랐다, 5번이 부적절하다는 걸 못 골랐다, 그러면 저기 박기환 선생님, 박강희 선생님, 이진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일단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께, 선생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할 게 있습니다 하고 쌤들한테 가서 사죄를 하세요. 그럼 영어 쌤이 여쭤보시겠죠. 니 갑자기 와 무릎을 꿇러? 뭐 잘못했노? 이렇게 여쭤보시겠지. 국어 시험에서 선택지 하나를 못 골랐습니다. 그럼 쌤들이 아니 국어 시험인데 왜 내한테 와서 카노? 이러시겠죠. 그때 말씀을 드리세요. 선생님 제가 core, shell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지 못해가지고 하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너스레입니다. 너스레고 여러분 코어하고 쉘 뭐가 뭐를 감싸는 겁니까? 코어가 핵이고 쉘이 뭐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그럼 코어 쉘 구조면 뭐가 뭐를 감싸는 거예요? 코어를 쉘이 감싸는 거지. 근데 이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코어 쉘 구조는 쉘을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감싼다 라고 했으니까 코어 쉘 구조를 잘못 설명한 선지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코어 쉘 정도는 국어 시험에도 요청할 수 있는 거냐? 쌤의 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 단어인 코어와 쉘로 풀라는 건 아니지만 즉 지문에 코어 쉘 구조가 어떤 건지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보면 코어를 쉘이 감싼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5번을 골라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코어 쉘 정도는 여러분이 영어 단어 기준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쌤이 영어쌤 어쩌고 저쩌고 너스레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14번의 5번 선지도 그렇고요. 15번의 4번 선지도 그렇고요. 둘 다 사실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여러분한테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선명하죠. 뭡니까? 기본기 점검이지. 기본기 점검. 쉐를 감싼다라는 표현을 캐치하는 거나 청색 광원에 빛이 흡수되는 얘기를 하는 거나 둘 다 지문에 있는 얘기를 조금씩 비틀어 가지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색 비율은 색 정확도와 관련된 것으로 청색광 누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청색광 누설은 뭐 어떤 거냐면 자 청색
광원이 있어요. 광원은 빛이 나오는 원천이라는 거지. 여기서 빛이 이렇게 발사되면 이게 예를 들어 녹색 양자점을 통과하면 그게 녹색 빛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개념인데, 청색광 누설은 양자점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거래. 이게 청색광이 흡수가 못되게 통과하는 거래. 그러면 우리 눈에는 녹색빛도 조금 보이고 청색빛도 조금 보이니까 녹색이 왜 이렇게 덜 선명하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이게 색 비율이 맞지 않게 돼서 색 정확도가 낮아지는 청색광 누설 현상인데, 이거는 청색광에서 나온 광원이 녹색 양자점에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 청색 광원에 빛이 흡수된다는 말은 어디선가 온 빛이 요 광원에 흡수된다는 뜻이니까 지문에서 얘기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소개하는 선지가 되지. 요거 캐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1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5번 선지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농도 소강 현상이라는 거하고 에너지 전달 과정이라는 게 이게 조건 관계가 맞나, 또는 농도 소강 현상이라는 게 에너지 전달 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쌤이 지금 말한 내용을 현장에서 생각해서 5번에서 좀 고민한 학생이라면 여러분의 고민이 타당하다고 쌤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4번이 확실한 답인 것도 맞으니까 이것도 역시 4번을 골라냈느냐로 피드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죠. 네, 16번은 이것도 우리 클로즈업 할 때 했던 거죠.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직접 묻기도 하고 또는 보기 문제에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건 양자점의 크기가 클수록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지문에는 양자점의 크기가 작을수록이라고 정보가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양자점의 크기가 작을수록, 첫 번째 단락에 나오지요. 양자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에너지 준위 간의 간격이 더 커지는 거니까, 클수록이면 에너지 준위 간의 간격은 작아지는 거고, 에너지 준위 간의 간격이, 지문을 보면 에너지 준위 간의 간격이 커지면 파장이 어쨌든 짧아진다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로 파장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는 각각 작아져, 그 다음에 파장이 긴, 요게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쌤이 조금 의아한 점은 16번에 4번 고른 학생도 꽤 많던데 이게 진짜 안 된다. 지금 요거를 골랐거나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클수록을 잘못 봤으면 이렇게 고르는 건 말이 되지. 근데 4번을 고르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4번을 골랐다면 반성을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지면 전체 부피 대비 표면적 비율이 급격히 커져. 요거는 둘째 단락에 보면 양자점은 크기가 작아질수록 부피에서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커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커진다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디귿 내용 같은 경우는 올해 EBS 수특에 정면으로 실려 있었던 내용이에요.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수특에 실려 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출제된 지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특 비문학을 좀 공부해 뒀다면 EBS 연계바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지문이 14번에서 17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에 관해서는 요거는 쌤이 이 문제를 해설한다기보다 이 문제에 관해 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이한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